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배웠던 내용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 제거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옳은 지문이거든요. 여기서 지역지구제와 관련해서 각종 모의고사 및 실전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가 부의 외부 효과의 제거 감소입니다. 이걸 과거 기출문제에서 한번 부의 외부 효과인데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한 글자를 바꿔내는 바람에 틀렸던 적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어요.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란 임대료를 시장의 균형 임대료 수준보다 낮게 통제함으로써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역시 맞는 지문이죠. 근데 어차피 임대료 규제를 다른 말로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함으로써 저소득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목적으로 시행하는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게 임대료 규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과거 기출문제에서도 어떤 걸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느냐. 낮게 나왔죠. 이걸 높게. 한 글자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높게 통제한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모든 지문이 맞기 때문에 한 글자 바꿨을 때가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문제를 놓치는 경우 많으니까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옳은 지문.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임대료 보조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역시 완화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책 수단이다. 맞는 지문이죠. 근데 이게 어떤 차이겠냐면 2번 문제에서 임대료 규제는 직접 개입 수단이라면 3번 문제에서 임대료 보조는 사실 보조라는 말 뒤에 금자가 생략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금자 돌림은 무슨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각종 모의고사 또 기출문제에서도 앞뒤를 바꿔낸 적이 있어요. 예컨대 임대료 규제는 직접인데 간접 개입이라고 해놓고 임대료 보조는 간접인데 직접 개입이다라고 앞뒤를 바꾸는 경우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의 개입 수단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도가 클까요? 직접이죠. 그럼 이렇게 말 가능할까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보조에 비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도가 큰 정책 수단이다. OX. 맞지 않아요? 이렇게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3번 지문도 옳은 표현이고요. 자, 4번 문제.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역시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조세 전가와 귀착을 우리말로 바꾸면 세금을 부과할 때 수요자나 공급자 또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에 어느 쪽이 세금을 더 많이 또는 적게 부담하는가, 그것의 크기,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건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보다 많이 부담하게 되고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이것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었고요. 5번 문제. 시장 실패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말한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틀리겠죠. 근데 우리가 시장 실패란 말을 몰랐다 치자 이겁니다. 근데 느낌이 벌써 시장 실패란 말이 붙으면 뭔가 문제가 발생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국어적으로도 벌써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태를 시장 실패라 한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번 지문은 잘못된 지문이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시행할 때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한편 질적 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아까 4번 문제인가요? 거기서도 임대료 규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시장의 월세가 38대 너무 부담 크다고 20만 받아 하는 게 임대료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차인, 즉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겠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그리고 좋은 자재 써요? 안 써요? 안 쓰겠죠. 따라서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도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6번 지문은 옳은 문장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임대료 보조 시 저소득 임차인의 실질 소득이 상승하게 되어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볼까요? 자, 임대료 보조했습니다. 월세 30만 원 중에 10만 원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10만 원을 지원받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 경제론 배우실 때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다. 그럼 어떤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되니까 그 물건의 수요가 늘어난다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그 물건은 임대주택이겠죠. 그럼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수요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 짱. 그럼 인기가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는데 임대주택은 가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임대료라는 말을 쓰더라 이거죠.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상승하게 된다. 하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8번 볼까요?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고 공급 탄력성이 비탄력 그랬습니다. 이럴 때 수요자는 공급자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죠.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 앞선 문제에서도 조세 전가와 귀착의 정도,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냐, 적게 부담하냐, 이것의 정도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배우셨죠. 그리고 무조건 탄력성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요가 탄력이고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큰 거 맞지요. 그럼 누가 세금을 더 적게? 수요자가 세금을 보다 적게 부담하죠. 근데 만약에 같은 조건을 넣어놓고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자는 수요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말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입장이냐가 다를 뿐이지 어차피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또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지요. 자, 옳은 지문이었고요. 자, 9번 문제. 지렛대 효과란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옳은 문장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지렛대란 말 자체가 타인 자본, 남의 돈이다 그랬어요. 근데 타인 자본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부채입니다. 남한테 빌려온 돈의 의미가 되니까 빚, 부채가 되겠죠. 그럼 이 말을 바꾸면 지렛대 효과란 부채를 활용함에 따라 그럼 자기 자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자기 자본 수익률 이 말 대신에 지분 수익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제가 잠깐 단어를 바꿔볼게요. 레버리지 효과란, 레버리지가 지렛대거든요. 그럼 레버리지 효과란 부채를 활용함에 따라 지분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똑같은 말인데 문장은 좀 달라 보이죠? 안 그렇습니까? 단어 하나만 바꾸면 다른 것처럼 인식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개론이죠. 그래서 개론은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주시면 굉장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렛대요가 9번 맞는 문장인데 잠깐. 만약에 지렛대란 말을 써놓고 문장 속에 전액 자기 자본, 전액 지분으로 투자한다라고 말이 나온다면 남의 돈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돈이 없다면 지렛대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있기, 없기? 없기. 오케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 지문은 어떻게 말이 나오냐면 전액 자기 자본 또는 전액 지분으로 투자하는 경우 지렛대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0번 문제죠. 위험이란 투자 대상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옳은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위험의 의미를 얘기할 때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 이때 기대 수익은 뭐 예상 수익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이라는 말 대신에 결과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또는 어긋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예를 들어드렸습니까? 예컨대 투자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할 때 그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로 예상을 했다면 그 10%가 기대 또는 예상 수익률 맞지요. 근데 막상 투자한 결과 속된 말로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상가로부터 5%의 수익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5%의 수익은 이미 나온 거죠. 그럼 실제로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실현 수익률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자, 투자자가 예상한 수익은 10%인데 실제 발생한 수익이 5%에 불과한 거 맞죠? 그럼 실현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죠.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가 위험, 영어로 단 거 그랬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위험해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아재 개그는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나옵니다.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맞는 지문이었고 11번입니다. 이제 투자의 뜻인데요. 투자란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역시 옳은 지문인데요. 과거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어떤 패턴이 나오냐면 앞뒤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놓냐면 확실과 불확실의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예컨대 투자란 장래의 확실한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현재의 불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래 놓으면 확실, 불확실 한 글자 위치만 바꿔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겪고 뻔히 아는 문제를 놓치는 것이지 전혀 엉뚱한 문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투자죠. 근데 벌써 이 장래의 불확실한 이 말 나오지 않습니까? 벌써 이 문제 푸실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장래의 불확실까지만 나오면 이미 위험이에요. 그 자체가 위험입니다. 예컨대 문장을 만들 때 장래 예상되는 위험을 회피한다, 위험을 줄인다 이런 말을 바꾸면 장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해요. 그럼 장래의 불확실성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11번 문장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배워봤던 내용 반복 정리를 마쳤습니다.